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7월 6일 부동산 뉴스. 오늘은 진짜 짧게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린다. 사전신고제 도입. 이 기사 한번 보면 되게 움찔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제가 세입자한테 세 주고 있으면 제가 민간 임대 주택이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함부로 못 올리고 사전에 구청에다가 저 임대료 올릴게요. 신고받고 임대료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기사 제목이 아무래도 뉴스테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방침, 그래서 이 보니까 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부영 건설이 이제 수도권 아니라 지방에서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성장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지금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연 5%인가 봐요. 그러니까 20분의 1,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갖다 일단 연 5%는 올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계속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에 보면 광주, 전주, 전국 곳곳의 부영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 상한선인 5%로 일단 올리고 나서 사후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일단 올리고 나서 이걸 갖다 다시 원복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후 신고, 좀 여기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후 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제로 바꿔서 이때 지자체가 임대료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절한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공고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하는 부분을 좀 억제하는데, 개인들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 기업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제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잘 아는 부분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얘기한 임대인이 단순히 그냥 이런 기업을만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임대업을 하는 개인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추후에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찾아보던가,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란 부분을 연내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조금 이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한번 방송에서 짤막하게 비슷한 거 언급되거나 있을 때는 한번 제가 이 내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결국 그러면 임대주택 이 임대료를 올리고 연 5% 안에서는, 연 5%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상한선 기준인 건데, 이제 그것도 권고 방침을 지자체에서 내리겠다고 하니까 그 5%도 사실은 앞으로 이 규제, 그러니까 어떤 계도를 해가면서 그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 만약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개인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조금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그거마저도 제재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한번 좀 이 내용을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받는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형태만 가능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재건축보다 오히려 재개발이 더 많은데, 여러분 재개발 구역이 있잖아요. 다니시다 보면 아주 막 낡은 주택들, 막 이런 노후한 건물들이 있는 재개발 구역들 가보시면 그 구역 안에서 땅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누구일 것 같아요? 정부입니다. 정부.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 안에 도로, 조그만 도로들 이런 것들 다 거의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런 식으로 국가가 땅을 갖고 있죠. 근데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이 땅들, 이런 조그만 도로들이 다 폐쇄가 되고
아파트 모양이 딱 네모 반듯하게 정비가 되면서 주변으로 또 큰 도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공원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던 정부 국가가 갖고 있던 도로들을 폐쇄하고 그 도로를 조합이 가져가는 대신에 새로 만든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게끔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보통 이제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이죠. 정비 사업은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안에 도로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새로 막상 해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과거의 도로, 새로 만들어진 도로 공원을 따져보니까 과거 게 더 많았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준 거잖아요. 이 조합에서. 조합은 땅이 그만큼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종전 거, 종후 거 비교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돈을 이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는 이제 그러니까 조합이 땅을 국가로부터 사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월 그러니까 2016년 1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기부채납 그러니까 새로 조성하는 도로랑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는데 그거 대신에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하게끔 그러니까 땅을 좀 더 확보하면서 조합 입장에서 땅을 좀 더 확보하면서 돈을 그만큼 우리가 돈으로 낼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싸게 받으면 싸게 땅을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러면 너무 조합 입장에서 혜택이 많고 땅을 싸게 파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합도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부 가이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 운영 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오늘 밝혔다 그래요. 세부 규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알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이제 이 전문가들 말 그대로 공법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서 수지타산 맞춰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각 조합들이 고민을 해야죠. 근데 이 현금 기부 체납 받는 가이드라인 방침에 대해서 일단 정한 게 사업 시행자 선택 원칙. 그래서 사업 시행자 말 그대로 조합이 현금 기부 체납을 원하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제 이게 땅 모양이 바뀌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이니까 말 그대로 구역 지정 변경하는 제일 큰 레벨에서의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지어져야 될 도로라든가 공원과 같은 법적인 설치 요건, 그리고 공공시설 건축물 우선 충족, 여기에 짓기로 한 계획이 있다거나 기반시설 짓기로 한 게 있다고 하면 일단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위계획, 정비계획이나 상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율을 넘어서는 현금 기부 체납은 불가능하게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무조건 현금으로 우리가 주고 땅 가져올게요는 못 한다는 얘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큰 가이드가 좀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울시가 왜 이렇게 현금 기부 체납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받을 테니까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거죠. 서울시가 땅 파는 거잖아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산들을 이제 팔아서 그럼 땅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갖고 뭘 하느냐? 여기 보면 정비사업 서민주거 안정,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저층 주거지 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기부 체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예상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비 사업,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으로서 이렇게 땅 판 돈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현재 서울시와 사전 협의 중인 2개 구역의 현금 기부 체납 금액이 800원대. 그리고
현금 기부 체납이 가능할 것으로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현금 기부 체납 가능한 예상액을 꼽아봤더니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보면 방향성은 좀 되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네.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현금 기부 체납을 통해 사업 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기존의 이 땅을 기부 체납할 땅을 택지로 전환해서 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이 사례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뭐 사례가 나오거나 하면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기반 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겠죠. 돈 들어오니까 땅이 적절한 선에서 잘 활용하면 서로 윈윈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짧게 읽어보겠다고 한 이유, 오늘 뉴스는 이 정도 하고요. 어저께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수색 롯데캐슬, 그러니까 수색 사고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당첨, 가점 나왔습니다. 이게 청약이 어지간해서 진짜 가점으로 당첨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추첨은 이제 가점 배정이 있고 남는 물량이 추첨으로 가는데, 가점은 이제 일단 커트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보세요. 39랑 49는 경쟁률이 12대 1, 뭐 28대 1,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거긴 하지만, 가점 커트라인이 최저가 52점이에요. 39, 소형. 그 다음에 49도 54점이 커트라인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59제곱미터는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63점입니다. 평균이 67점이에요. 63점이면 진짜 높은 거예요. 그리고 84제곱미터도 62점. 84, 64. 84C 타입 같은 경우가 57점. 그래서 이 가점 커트라인이 이 통장이 진짜 많고 가점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청약 당첨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청약 들어간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아파트처럼 쓸 수 있는 소위 아파텔이라고도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어디 뭐 리버 어쩌고가 분양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경쟁률. 서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그 지역, 저는 잘 모르는, 관심 없는, 개인적으로 관심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뭐 엄청나게들. 그러고 보면 얼마 전에 미사역 힐스테이트 미사역 같은 경우도 이제 미사역 주변에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았고, 그다음 여기는 송도예요.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이라는 데가 최고 113.17대 1, 뭐 이제 모델하우스에 지금 사람들 줄 서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시장 이런 데 전매 규제가 하고 하면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투기적 수요가 많이 가미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첨돼서 좋은 거 돼서 피 붙으면 계약하고, 그래서 계약해서 팔고,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거 되면 그냥 계약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로또 하듯이 청약증권금 넣고 청약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생각되고요. 자, 한편으로는 어제 이제 좀 전에 이 랜드마크 그 경쟁률 얘기고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번 주 청약이 어제 다 있었는데, 판교도 있었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있었고, 뭐 청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덕 아이파크도 있고, 근데 지금 경쟁률 한번 볼게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도 보면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 다 됐어요. 그래서 84제곱미터, 여기는 중대형 84제곱미터 30평대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인데, 84 같은 경우 42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A타입은, B타입도 한 자리 숫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확실히 중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긴 한데, 어쨌거나 해당 지역에서 1순위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산도 이게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 고분양가라고도 하지만 또 모델하우스도 지난 주말에 견본주택에 집 보려면 뭐 줄 서고 막 난리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저는 사전에만 가보고 사후에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92가 이게 39평형, 38평형, 39평형 그렇거든요. 여기는 두 자릿수 경쟁률 나왔어요. 그래서 26대1, 뭐 20대1, 15대1. 여기서는 92제곱미터, 그러니까 39평형이 평당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제일 비쌌던 타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경쟁률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43평형이 뭐 1.5대1, 그 다음 48평형이 한 1.7, 1.9대1, 그 다음에 57평 1.43대1. 확실히 중대형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층들이 약하긴 하구나. 뭐 그거 알 수 있었던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라 호수공원 한신 더 휴. 여기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최고 61대1 기타에서 들어온 게 이렇게까지 들어왔고,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튼 지금 시장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고덕 아이파크 얼마냐면, 고덕은 이미 작년 1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분양한 애들이 입주까지 전매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바뀐 걸로 따지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사실 올 상반기 분양한 다른 지역이랑 규제 자체는 뭐 비슷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59제곱미터는 96.87대1, 거의 100대1입니다. 1순위 끝났고요. 그 다음에 B타입 같은 경우는 한 26대1, C타입도 한 50대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도 한 20대1. 중대형은 확실히 좀 수요가 약간 편이긴 하고요. 그러나 다 어쨌거나 1순위의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고덕 아이파크도. 인덕 아이파크는 59는 두 자리 숫자 나왔고,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좀 세게 들어오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이렇게 막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통 이제 그냥 거의 내 집 마련 또는 예비 당첨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좀 낮은 타입들, 이런 애들은 거의 이제 내 집 마련 이후에 선착순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에너지를 잘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셔서, 저는 이런 것, 그러니까 꼭 전 인덕 아이파크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의 실수요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청약통장 좋은 거 맞아서 꽂는 게 맞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이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점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막 60점대, 50점대 후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추첨으로 되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미달까지는 아니지만 계약이 안 되고 남는 물량들 나오는 거 있으면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선착순이든 해서 관심 있게 좀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버버하면서 뉴스 읽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렇죠. 공부라는 게 알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또 깨우쳤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또 더 유익한 똑똑해지는 부동산 TV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